네, 이번 시간은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최병목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이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민주당 사퇴하고, 그다음에 3월 국회의 또 지금 여야 간에 격화되고 있는 양상, 이걸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이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발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둘러싼 공방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파트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의 이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이제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이런저런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국익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한일 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역사관이 의심된다. 3.1절을 감안을 하면 이런 부분은 일본은 파트너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 두 분은 어떻게 보고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국내에서 좀 분열적 양상이 나타나면 일본에서 어떻게 볼지 참 속상해요. 이게 별로 바람직한 논쟁이 아닙니다. 네. 답답한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 말의 내용 하나하나 다 맞아요. 일본 파트너죠. 언제까지 과거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네. 안보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돼요. 경제는 굉장히 협력할 부분이 많고. 다 좋은데 이걸 3.1절에 3.1절은 일제강점기의 강압 통치에 맞서서 우리 선조들이 태극기 들고 떨쳐 일어난 바로 그날인데 이날만은 피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특별 기자회견을 하든가, 일본하고 정상회담이 성사될 때 이런 선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 담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복절도 괜찮고. 하필 3.1절에 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모든 걸 판단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은 참모들인데 한번 좀 이런 부분을 걸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발언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3.1절에 언급한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취지의 말씀하신 것 저는 관점과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한일 간에는 한일협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그렇게 규정을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미 국면이 하나하나씩 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3.1절이 됐든 뭐가 됐든 언제까지 그럼 일제치하의 과거사 이런 문제를 반성, 사과 그것만 계속 촉구하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철학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이런 DJ 오부치 선언을 저는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과거보다는. 네. 그 철학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네. 3.1절에 나온 발언은 그러니까 그게 3.1절이든 네. 무엇이든 간에 저는 충분히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3.1절만 피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건데. 날짜, 그렇습니다. 언급한 날짜에 똑같은 대해서 얘기라도 주요 정치인들이 언제 그 얘기를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그 내용보다도 환경이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 지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치적 환경에 대한 발언의 상황,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좀 엇갈린 의견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이제 하겠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한 대거 이탈표가 나온 이후에 이제 후유증이 계속해서 이제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은 이탈표를 누가 했느냐, 표결을 했느냐, 색출에 멈추지 않고 또 문자 폭탄, 거기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된다, 이런 청원도 지금 3만 명 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강성 지지층에 대한 이런 일련의
행동들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뭐 문제가 있죠.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이거 가결시키라고 공개 지령을 했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또 이거 명단을 저도 봤는데 그냥 누가 만드는 거예요.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그걸 누가 뭐 무효표를 만들었는지, 뭐 가결을 찍었는지, 뭐 부결을 찍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인데요. 근데 이게 또 보면 좀 당내에서 이른바 좀 비명, 또 이제 여야의 쟁점이 되니까 이제 여당, 또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 이쪽에서 좀 오히려 좀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물론 몇만 명 되면 당에서 응답을 해줘야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좀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풀어야 되는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네. 저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그 이른바 그 비명 의원들이 다음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국회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했는데요. 제가 그때 광화문 집회를 많이 가봤는데 탄핵 오적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뭐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김성태, 홍준표 아마 이렇게 5분일 겁니다. 이 5명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 네. 네, 이 중에 한 3명 정도는 그다음에 불출마였고요. 2020년에 어떻게 절묘하게 태극기 부대 눈치를 좀 봐서 그랬는지 권성동, 홍준표 2분은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그때 알았죠. 이게 굉장히 소수가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그게 그 당의 지지자들이나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이걸 이제 당내 그 강성 당원들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 문제가 뭐 이제 더 번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대표 측에서 대장동 의혹을 이제 들고 나와서 현재 이 대표가 이렇게까지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게 이제 개딸들의 원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개딸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른바 당내 반란표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거에 대한 화풀이성 희생양 찾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촉발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관계가 틀려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경기경제신문이라는 데 보도로부터 시작됐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주간조선 보도가 또 상세하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9월 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틀리고.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러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느냐? 그 역시 희생양 찾기죠. 누구한테 좌표를 찍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자꾸 민주당은 휘둘리잖아요.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도 그 강성 조국 수호 세력에 휘둘렸죠. 그다음에 작년에 그 검수완박 사태 있었잖아요. 그 검수완박 사태 때도 철험에 휘둘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개딸들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간혹 뭐 심야에 그 개딸들과 인터넷 하잖아요. 그럴 때 소통한다고 하면서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듯한 그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당내외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개딸들 이야기를 했고 강성 지지층 그리고 이제 또 친명 일각에서는 이번 그 이탈표가 의원들의 배신이다. 그렇지 않다. 또 양심의 자유다. 이런 또 이제 반론도 있는데요. 두 분들은 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이렇게 날아온다면 그때는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야 된다. 친명 일각에서 이런 또 목소리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논쟁에 제가 끼어들 생각은 없어요. 네.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당론으로 하자. 뭐 사실 지난번에도 당론을 검토했었죠. 네. 그러다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론까지 하기에는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너무 모양이 빠지는 겁니다. 또 이게 무기명 투표예요.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난 찬성 이렇게 찍으면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또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169명이 본회의장을 안 들어간다.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표결권 행사하는데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화가 난 친명 의원들 중에 극히 일부가 하는 얘기지 실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론으로 가는 건 이제 무리수고 그럴 현실적인 가능성이 이제 없다고 이제 보셨고요. 의원들의 배신이냐, 양심의 자유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배신자들이죠. 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는 어디에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데도 규정이 없습니다. 네. 본인들이 오히려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 보면 본인들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양심의 자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양심의 자유가 맞는데 지금 자꾸 배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재명 대표 쪽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들 이렇게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결을 그 의견은 제가 그 서한영 기자님하고 똑같은 게 네. 무의미해요 우선. 알 수가 없는데 당론으로 정했다고 해서 네. 누가 뭐 찍은지 그럼 그 위반했다고 이번 같은 경우 그러면 당론으로 만약에 정했다고 하면 누구를 그 당론 위반됐다고 누구를 처벌할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론의 채택 여부 자체가 무의미한 논쟁이다. 그렇죠. 아니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을 채택하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거 하나만 네. 좀 추가할게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될 때 당원들 투표했을 때 77% 정도가 그렇죠. 예. 득표했습니다. 네. 이번에 의원들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 이 비율로 따지면 대략 그 30여 표 정도, 이탈. 네. 예, 그 정도가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안 된다고 한 거고 나머지는 아니 이건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네. 여야 관계없이 당에 항상 주류 비주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비주류 30% 정도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요. 이걸 가지고 무슨 배신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전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38표 반대표를 갖고 아직도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80%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석하는 예. 분도 계시더군요. 그 대장동 재판이 이제 3주 만에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실무 사업자 고 이제 김문기 씨를 전 처장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몰랐다고 했던 발언 부분 그리고 이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렇게 했던 이제 허위 발언으로 이제 그 재판에 몰려 있는데 해당 고 선거법 재판이 앞으로 있을 그 검찰 영장 또 재판 수사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언론에서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죠.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면 그러면 뭐 도주의 우려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 부분은 법원에 가서 기각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를 좀 신중하게 하거나 뭐 다른 방안을 찾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그냥 도주의 우려밖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 증거인멸도 있고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은 거는 뭐 대개 대북송금이나 아니면 뭐 그 백현동, 정자동 뭐 이런 것들이 남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영장 청구를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영장 청구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재판과 그 후속 영장 청구와는 관련이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검찰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검찰의 그 구속영장 청구나 체포영 동의안 제출 이거 자체를 자꾸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거기서 이번에 대장동하고 성남FC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국회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불구속 기소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지 말 것인지는 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 민주당을 무슨 방탄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서 검찰이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 그렇게까지 타락한 집단 아닙니다.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이 이 수사해서 또 추가로 중간 발표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거나 또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을 언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법률적인 논리에 따라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이제 어제 3일절을 시작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민주당 요청이었는데 2월 말까지 2월 국회가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쉼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탄국회다라고 이제 여당에서는 또다시 이제 그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월 1일에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라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방탄국회 논쟁 두 분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그 뭐 국민의힘에서는 3월 6일부터 개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일부터 5일까지의 5일까지가? 공백이 있죠. 뭐 이즈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뭐 체포동의안을 뭐 집행을 하든가 어떻게 하겠다 뭐 아마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는데 네. 뭐 그 공격도 굉장히 정치 공세성이고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이미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국회가 안 열렸다고 해서 그 체포동의안을 갑자기 집행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나친 정치 공세고 다만 이런 거는 있죠. 3월 1일부터 하루라도 쉬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 한 20명인가요? 베트남에 무슨 세미나 한다고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루라도 쉬지 않고 뭐 민생을 위해서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했던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논리가 무색해지는 거죠. 적어도 이런 것들은 숨이 상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하루라도 그 국회를 비워둘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최초의 의지에 충실하게 국회 활동을 좀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3월 1일 그 개원을 요청했던 민주당의 그 20명, 그 169석에 2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예, 오늘부터 이제 베트남 또 세미나를 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뭐 방탄국회가 맞죠. 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국회가 안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또 몇 년 전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 때 생각을 해보면 이 검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1년 내내 방탄국회에 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정치 권력에 포획돼 있는 것으로 네. 국민과 야당이 의심을 하는 한에서는 이 방탄국회 논란 벗기 좀 어려울 걸로 보고요. 또 이게 지금 민주당이 또 명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토론 중입니다. 네. 양곡관리법도 있고요. 또 노란봉투법, 예, 간호법도 있고. 예, 간호법,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습니다. 네. 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K-칩스법이라고 있어요. 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인데 반도체 관련한 반도체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업에다가 좀 그 세액 공제를 좀 넓혀주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여야가 이런 정책 의제를 가지고 사실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탄국회 공방을 벌일 게 아니고 이런 법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좀 토론을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법안들 왜 이렇게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서로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이제 그 재고 쌀 뭐 이런 것들은 의무 매입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이제 매입해 줘야 된다. 근데 뭘로 매입해 주나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 돈이죠. 국가 돈이죠. 네.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예산이 충분치 않다. 뭐 이래서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간호법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간호사 처우 개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간호사에 대한 정의를 조금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의사단체가 또 결사 반대하고 있거든요. 개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논쟁. 개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와의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게 지금까지 간호사의 정의였는데 네. 그거를 앞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뭐 이렇게 해버리면 간호사의 업무가 훨씬 늘어나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하고 특히 개원의 이제 그 소규모 개원의 같은 경우 지금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폭넓게 되잖아요, 간호사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간호사가 뭐 처우 개선하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현재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워낙 많고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뭐 K칩스법은 또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하려고 하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3월 국회에 타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 때문에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여야의 그 아주 그 극단적인 대치 정국이 또 한 몫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대치 정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이 법안 내용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곡관리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어요. 네. 뭐 그런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다가 직회부한 법안, 지금 그 최 의원 네. 말씀하신 간호법 제정안 포함해서 의료법 개정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개나 돼요. 이게 2월 9일 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분의 3이 찬성을 해서 직회부를 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에 찬성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한 법안들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건 뭐 우리가 여당이라고 반대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민주당 쪽 편을 들어서 직회부가 됐어요. 이거 네. 이제 여야가 싸움을 안 하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별로 뉴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크게 취급을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실 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이 필요한 법안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의사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저도 면허 박탈이 잘 안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 중에 그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네.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건데. 금고 이상인가요? 네. 예, 뭐 그럴 겁니다. 네네. 이제 면허 박탈 여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근데 앞으로 본회의에서 이게 가결이 됐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여야 간에 뭐 법안을 갖고 전부 다 뭐 대치만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분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좀 토론을 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것들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 나가는 것이 정치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3월 8일이니까 다음 주 이제 수요일에 당대표 선거가 있게 되는데 아마 내일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수도권 연설회 아닙니까? 네. 수도권 연설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서 이 총선 승리 뭐 이런 부분이 그 각 후보가 전부 다 거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이제 뭐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이거는 이제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다른 세 후보가 집중 공격해서 뭐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지금까지의 합동 연설회하고 별 다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대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다르지 않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오늘 뭐 갑작스럽게 무슨 대형 이슈가 다시 터진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어대현 개념하고 네. 좀 비슷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다음 질문에서 이제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 합동 연설회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후에 계속 국민의힘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제 생방송 중계를 하더군요. 그래서 네. 계속 봤어요. 뭐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이제 수도권 합동 연설의 마지막이고요. 내일 저녁에 아마 마지막 방송 토론을 네. 할 겁니다. 그리고 4일하고 5일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하고요. 그다음에 6일하고 7일 ARS 투표하고 8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죠. 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대1 토론 한 번 더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투표 하루 하고 또 ARS 투표 하루 하고 12일 날 최종 승자가 가려지게 네. 일정이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하나 좀 아쉬운 게 이게 집권 여당 전당대회인데 끝까지 네거티브로만 싸운다. 뭐 부동산 투기가 어쩌고 뭐 저 사람은 정당 파괴자다 뭐 이런 아니 이게 끝나면 같이 당을 할 사람들인데 이거 뭐 당이 깨지려고 그러나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좀 너무 심하게 싸우고 정책적인 이슈를 갖고 토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인상 비평을 좀 하자면 안철수 후보 발언 수위가 자꾸 올라가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초조한 것 아닌가. 지지율이 이제 좀처럼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밀리고 있는 것 내려가고 아닌가 있거나, 느낌이 네. 그렇고요. 김기현 후보는 의외로 부동산 투기로 공격을 받는데 오늘 굉장히 여유 있게 하더라고요. 뭐 수사까지 직접 의뢰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수사 의뢰했죠. 네. 또 오늘 이 표정을 보니까 말의 내용보다도 표정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앞서가고 있다는 게 맞구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고요. 천하람 후보는 이번에 전당대회 대표 후보로 출마한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을 했다. 만약에 이분이 결선에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과반이 안 되고 천하람 후보가 올라간다면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천하람 후보의 얼굴 표정에서 막 그대로 드러나는 뭐 이런 좀 재미있는 연설이었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는 뭐 특별히 예, 언급을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뭐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끝낼 것이다 아니면 뭐 그거야. 결선까지 갈 것이다. 그거야. 또 왜 그러냐면 이 며칠 남은 투표율이 이 선거판에 막판 변수가 혹시나 아니 있다고 현장을 보시는 점검해 보면 네. 지금 이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요. 이 낮은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할까? 그렇게 되면 조직표가 살아나느냐? 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뭐 그야말로 진짜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까지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50%를 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네. 뭐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뭐 그 어떻게 송 의원님 저는 이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네. 1차에서 아마 과반을 김기현 후보가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거 투표를 앞두고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의 이른바 오다가 이제 작동을 할 겁니다. 이거는 책임당원이 아무리 숫자가 늘어났지만 이 국민의힘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작동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를 보면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금 몇 %인가 보다. 네. 근데 김기현 후보는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 투표에서도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힘의 전당대회 상황이 이제 바람을 좀 타는 것 같다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좀 그 바람이 좀 멈춘 듯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인 건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무튼 이제 그런 좀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국힘의 마지막 전당대회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서 체포동의안 부결 이 대형 이슈가요. 지금 정치권의 다른 이슈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거의 블랙홀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삼켜버린 겁니다.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기승전 이재명 정국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한 줄 논평을 만들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6월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정부를 비판한 건데요.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이 마비된 먹이 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을 했죠. 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근무 인연이 있는 정순신 변호사, 검사 출신이죠. 이분을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혔다가 임명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는 이 사건을 보고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혹시 검사들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을 리는 없는데 본인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이 말을 좀 잊지 않고 항상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한 줄 논평을 소수 이권 카르텔의 권력 사유화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대통령 3.1절 기념사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 안에서의 후유증 그리고 국힘 전당대회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